안녕하세요. 법대생 TV의 법대생입니다. 어, 요새 학교에 나가질 않아요. 학교에 나가질 않고 보시듯이 저희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행정쟁송법을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요. 행정쟁송법에서 집행정지라는 파트를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요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정직 2개월 처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다투고 있고, 동시에 집행정지, 그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지금 인용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궁금해 하시는 일반인들도 많으실 것 같고, 그리고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시험에서도 중요한 주제니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정지가 뭘까요? 집행정지는 가구제수단이에요. 가구제수단. 쉽게 말하면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잖아요. 여기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텐데,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뭔가 내가 행정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이겨도 내가 다 끝나고 났는데 내 건물이 다 철거됐어. 그러면 뭐 회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사전에 미리 방지하고자 그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동시에 같이 신청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바로 오늘 공부해 볼 건데요. 다시 말하면 집행정지 신청이란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같이 제기를 하게 되는 신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나에게 들어오는 행정상의 위법해 보이는 처분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신청하는 집행정지라는 거죠. 실이 가만히 있고. 네. 그래서 이 논의가 왜 나오냐? 행정소송법은 일단 처분에 대해서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뭐냐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쳐도,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일단 그 처분은 정지되지 않고 쭉 효력이 유지돼서 계속 집행이 되고 있다라는 게 집행부정지 원칙인데요. 이 집행부정지 원칙을 행정소송법 23조 1항에서 집행부정지 원칙을 규정한 이유는 바로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예요. 왜냐면 행정이 어떠한 처분을 했는데,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처분을 받은 당사자마다 죄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마다 그 처분의 효력이 정지가 된다고 치면, 그러면 행정이 뭐 돌아갈 수가 없겠죠. 진짜로 위법한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는 어떤 사인이 있는데, 그 사인에 대해서 행정청이 너 건물 짓지 마 라는 처분을 했다 쳐봅시다. 아니면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는, 이건 아니고, 건물 짓지 마 라는 공사중지 명령을 냈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그 처분을 받은 사인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했을 때 집행정지가 돼버린다면, 집행이 정지가 돼버린다면, 너 건축물 짓지 마 라고 한 행정이 실효성이 없겠죠. 이미 어차피 그냥 소송을 내버리고 다 지워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행정소송법은 제23조 1항에서 집행부정지 원칙을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23조 2항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 집행정지를 인용해주는 그런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집행정지의 일정한 요건에 대해서 오늘 한번 깊게 살펴볼 테니까요. 한번 집중을 해주세요. 네.
제가 작년에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할 때는 이 책을 봤어요. 공인노무사 핵심정의 행정쟁송법, 김기용 교수님의, 김기용 강사님 전인데요. 여기서는 집행정지의 요건을 적극적 요건과, 크게 적극적 요건과, 그리고 소극적 요건으로 나누고 있었는데, 저는 이번에 시험을 다시 준비하면서 교수님 저 책을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책,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박균성 교수님 저 책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약간 다르게 파악을 하시더라고요. 다르게 요건을, 집행정지 요건을 분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신청 요건과 그리고 본안 요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분류를 하시던데, 저는 이게 약간 더 마음에 더 와닿기도 하고, 그리고 교수님 저가 좀 더 뭐랄까요? 믿음이 간다? 좀 더 믿을만하다. 물론 김기용 강사님도 정말 좋은 교수님이지만, 그래서 저는 박균성 교수님 저의 박균성 교수님의 집행정지 요건 분류 체계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건 체계 하에 따라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한번 참고해서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신청 요건을 볼 텐데요. 신청 요건은, 그러니까 박균성 교수님은 그렇게 파악을 해요. 신청,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 요건과, 그리고 소송 요건을 다 충족을 해야지 법원에서 판단을 해주잖아요. 안 그러면 각하를 때려버리고. 그래서 각하를 때린다는 거는 너의 청구는 판단할 가치도 없다, 판단할 필요도 없다, 쓸데없다, 시간 낭비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소송 요건은 그런 느낌인데, 그거와 대응되는 개념으로 신청 요건이라고 하고 있어요. 집행정지 신청에서. 네. 신청 요건 4개와 그리고 본안 요건, 그리고 본안 요건 4개를 두고 있는데요. 본안 요건이라 하면 우리가 소송에서 어떤 청구의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요건들이죠. 그런 거에 대응하는 것이 바로, 집행정지에서 대응되는 것이 바로 본안 요건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신청 요건 4개, 그리고 본안 요건 4개, 이렇게 총 8개의 요건을 두고 있는데요. 한번 여기서 이 요건을 각각 한번 살짝 살펴보고, 중요한 요건이라 하면 판례가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는 그런 요건에 대해서는 깊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두 문자도 따드리려고 하니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요건 8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이 8개가 있어요. 한번 하나씩 살펴보면 신청 요건과 본안 요건이 있다 했죠. 신청 요건에는 4가지가 있는데, 4가지를 말씀드리면, 대상 적격에 대응하는 처분, 그러니까 정지 대상인 처분이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송이 계속 중요해야 돼요. 이건 조문에 나와 있어요. 소송이 계속 중요해야 되고, 본안 소송이 계속 중요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청인 적격, 그러니까 소송에서는 원고 적격에 대응되는 거죠. 신청인 적격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신청인으로서의 자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4번째로는 신청 이익, 소송에서는 권리보호 필요성에 대응이 되는 거예요. 신청 이익, 이렇게 4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신청 요건부터. 신청 요건의 첫 번째, 대상 적격에 대응하는 정지 대상인 처분의 존재를 살펴보면, 일단 정지 대상인 처분은 침익적 처분이어야 돼요. 침익적 처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공사중지 명령이나, 아니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이번 법무부 장관의 정직 2개월 처분, 이런 침익적 처분이어야 되는 거. 침익적 처분이어야 돼요. 침익적 처분이라는 게 뭐냐면, 수익적 처분의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 이 거부 처분에 대비되는 것인데, 이 거부 처분은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집행정지의 대상이 안 돼요. 집행정지의 대상이 안 돼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하지만 부정설, 긍정설, 예외적 긍정설 이렇게 대립을 하지만 우리 판례가 중요하죠. 우리 판례는 그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해도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해도 그 거부처분이 원래부터 없던 상태에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고 그것만으로 그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해도 그 행정청에다가 어떤 처분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부처분에 대한 그 집행정지 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고 해요. 이거는 집행정지 대상, 그러니까 대상적 집행 1번 요건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4번 요건 신청 이익의 관점에서도 탈락되는 그런 그런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판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거부처분은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네, 두 번째 요건 넘어갈게요. 두 번째 요건은 그 본안 소송이 계속 중요해야 돼요. 이거는 조문 보면 잘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본안 소송 계속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원고 적격에 대응되는 거 신청인 적격이 있어야 되겠죠. 그 신청인 적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신청인 적격이라 함은 그 당사자, 그 본안 소송을 제기한 그 당사자가 그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안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그 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뭐 첨언을 하자면 복효적 행정행위라고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려진 그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해서 그 처분을 다투고자 한 그 제3자도 집행정지가 가능해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요건. 그 신청의 이익이 있어야 돼요. 그 집행정지 신청의 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아까 그 1번 요건 할 때 그 판례가 뭐라 했죠? 그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거부처분을 정지시켜봤자 어차피 행정청이 그거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처분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 그랬거든요. 집행정지 신청에 이익이 없다. 그래서 그 판례는 그 대상적격, 그러니까 그 1번 요건에서도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그 4번 요건 신청 이익이 없다는 관점에서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그럴 수 있는 판례예요. 네, 그래서 이 1, 2, 3, 4 신청 요건 1, 2, 3, 4 요건을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 본안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본안 요건은 또 4개가 있어요. 이거는 조문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조문을 볼까요? 그 행정소송법 제23조 1항에서 보면 1항 본 김에 1항도 보죠. 1항에서는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정하고 있죠. 처음에 말씀드린. 그래서 집행부정지 원칙을 정하고 있고요. 그 2항을 보시면 돼요. 2항에서 자, 첫 번째 요건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여기서 1번 요건이에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 이게 1번 요건이거든요. 이게 좀 중요한 요건이에요. 판례가 이 요건을 좀 엄밀히 판단을 하거든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웬만하면 잘 인정이 되지 않지만 되게 까다로운 요건이에요. 그래서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이게 너무 까다롭다고 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중대한 손해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곧 개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는 뭐냐면 이게 상당히 인정되기 어려운 요건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요건에 대해서 한번 판례가 제시하는 그 기준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바로 두문자를 따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진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두문자는 진짜 뭔가 강의에서는 뭔가 쉽게 찾을 수 없는 제가 정말 리드미컬하게 딴 두문자니까 한번 잘 기억을 해주시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공개하는 거니까 잘 메모해 두세요. 자,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너무 잔소리가 길었죠? 자,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일반적인 경우에 그 제시하는 판례 법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기업의 특수하여 기업 특유의 법리를 제시하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 그 사건, 그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1번 법리로 당연히 판단을 했죠. 그 기업이 아니니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문자부터 말씀드릴게요. 사금원불, 금사참견, 유무손해. 사금원불, 금사참견, 유무손해. 사금원불, 금사참견, 유무손해.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사금원불, 사회통념상 그 금전 배상이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사금원불 금사참견 그 유무손해가 뭐냐면요, 이걸 말씀 안 드렸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판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보통 일반적으로 뭐라고 파악하냐면, 금전으로 배상할 수 없는 손해,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손해라고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돈이면 돼? 돈이면 되겠어? 얼마면 돼? 얼마를 줘도 이거는 회복할 수 없어. 라는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 구체적인 법리화를 한 게 제가 말씀드린 사금원불 금사참견 유무손해예요. 말씀드릴게요, 다시. 자, 사금원불, 사회통념상 금전배상이나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자, 금사참견, 금전배상으로는 사회통념상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말한다. 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됐죠. 사금원불 금사참견 유무손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나올 테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다음 기업의 경우예요. 기업의 경우에서도 그 두 문자가 있는데, 이거는 좀 약간 외우기가 저는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두 문자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자, 훼손, 파급, 사자계속, 중경위기. 다시 훼손, 파급, 사자계속, 중경위기 이렇게 되는데요. 일단 이거를 한번 외워드리면 훼손부터 할게요. 자, 경제적 손실이나 기업 이미지 및 그 신용 등의 훼손으로 인해서, 자, 그다음에 이제 파급이죠. 그 기업의 경제사정이나 그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중대하여 사자 계속 중경위기, 사업 자체를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그 중경위기,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가 오리라는 사정 등이 인정돼야 된다. 쉽죠? 훼손, 파급, 사자계속, 중경위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이 큰 산 하나 넘었어요. 이게 그 본안 요건에서 이 첫 번째 그 회복하기 어려운 그 손해 발생의 우려, 이게 되게 좀 되게 어려운 요건이고 좀 외울 게 많은 요건인데, 이거를 잘 외우셨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그 집행정지 신청인이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증명 책임이 윤석열 총장에게 있는 거예요. 집행정지 신청인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긴급한 필요, 다음 요건으로 또 조문을 보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예요.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거는 뭐냐면 그 본안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본안까지 가서 본안 판단을 받아서 그 판결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라고만 답안지에 명시를 해주면 되시는데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윤석열 그 검찰총장 그 결정문을 보면서 더 좀 구체적인 법리를 좀 봤거든요. 이걸 답안지 쓸지 말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러분들도 한번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메모를 해놨어요. 자, 그 결정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는 그 여러 가지 요소를 제시하는데요. 처분의 성질, 그 양태와 내용, 처분 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 내용과 정도, 원상 회복, 금전 배상의 방법과 난이도 등은 물론 본안 청구의 승소 가능성 정도, 이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긴급한 필요의 존재에 대한 그 판단 요소를 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교과서에 찾아보니까 교과서에도 안 나와 있고 그 요약서에도 없고 해서 굳이 안 써도 된다고 판단해서 교수님들이나 강사님들이 안 써놓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냥 네 그렇다고요. 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요건으로 갈게요. 그 공공복리의 조문을 먼저 볼까요? 그 제23조 3항을 봅시다. 3항을 보면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자, 이건 소극적 요건이죠. 그 소극적 요건인데 이거는 누가 입증합니까? 이거는 피신청인이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집행정지 신청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 입증을 해야 되는 건데, 입증을 해야 되는 요건 사실인데요. 네, 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될 것이 그러면 집행정지 요건이 되겠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할 것. 이때 그 공공복리는 그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공익이에요. 라고 판시해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공익이에요. 일단 그 요약서나 그 기본서에는 여기까지만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공익이다 까지만 적혀 있는데, 제가 또 이번에 그 윤석열 그 검찰총장 사건 그 결정문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 되게 좋은 말이 있었어요. 자, 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1번 요건 있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 이 양자가 있다면 이 전자, 그러니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희생시켜서라도 그 후자인 그 후자를 옹호해야 할 그런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상대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뭐 나중에 그 답안지에 쓴다면 차별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이런 게 있다고. 네. 그래서 뭐 나중에 여력이 된다면 답안지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 이렇게 세 개의 요건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요건이야. 여러분 좀만 힘내세요. 마지막 요건은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할 것. 이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자, 본안 청구. 지금 집행정지 신청을 한 거죠. 근데 집행정지 신청을 하기 전에 하기 전이나 동시에 뭐 했죠? 그 본안 청구를 제기를 했죠. 취소소송을 제기를 했잖아요.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취소소송이 그러니까 취소해달라는 청구가 이유 없음, 그러니까 틀렸음, 그러니까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그러니까 본안 가서 이제 터무니없이 질게 뻔한데 집행정지를 시켜주면 그 행정의 실효성 확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안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을 두고 있어요. 휴, 네. 그 집행정지에 대한 그 요건 8개를 다 살펴봤고요. 네, 오늘 보신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2문자만 챙겨가셔도 되게 좋으실 거예요. 저는 그 2문자를 가지고 되게 잘 써먹고 있답니다.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갑자기 뜬금 행정쟁송법을 말씀드려서 뭔가 당황스러우셨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 되게 A급 쟁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현재 윤석열 그 검찰총장에 대한 그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용이 돼서 뭔가 시의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시의성이 있으면 뭔가 좀 더 와닿으니까 더 공부가 더 잘 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고 여러분께서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주제를 꺼내봤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